2025년 12월 23일 런던의 새벽은 유난히 차갑고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금융지구의 고요함과는 대조적으로 전 세계의 시선이 고정된 곳은 단 하나의 숫자였습니다. 온스당 70달러 41센트, 은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축복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뉴스 채널들은 또 하나의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며 흥분 섞인 목소리로 시장의 변동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런던의 지하 깊은 곳, 수백 년 동안 세계 경제의 신용을 지탱해온 귀금속 보관소들의 풍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환호 대신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고, 그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전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의 상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을 앞두고 우리가 불을 지키기 위해 믿어왔던 모든 원칙이 무너져 내리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할 진실은 화려한 가격표 뒤에 숨겨진 런던은 보관소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현재 런던의 실물은 재고는 1억 5천만 온스 아래로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래 가능한 실물 금속이 위험 수위 아래로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간 런던 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2억 5천만 온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금고에 존재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은이 종이 위에서만 매일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불균형이나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금융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다가 마침내 그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절박함은 임대료라고 불리는 리스 금리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기관들이 포지션을 방어하기 위해 실물 은을 빌릴 때 지불하는 이 금리는 통상적으로 연 2%에서 5%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이 원자재 시장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금리는 35%에서 39%까지 폭발했습니다. 은행과 무역회사들이 단 몇 달 동안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평소보다 7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긴축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약속한 물량이 실제로 인도할 수 있는 물량을 압도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패닉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를 불과 며칠 앞둔 지금 무엇이 이 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을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모든 것이 터져버린 것일까요? 그 방아쇠는 금융시장이 아닌 차가운 바다 위에서 당겨졌습니다. 바로 세척의 유조선이었습니다. 1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공해상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 국적의 유조선 세척을 전격적으로 압류했습니다. 각각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있던 이 거대한 배들이 멈춰선 순간 세계 경제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이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한 지 72시간 만에 은 가격은 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안전자산을 찾아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유조선 나포라는 지정학적 사건이 은 부족 사태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지난 7년 동안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쌓여온 거대한 적자라는 뇌관을 터뜨린 불꽃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정치적 사건이 경제를 흔든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은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은 공급 부족량은 약 8억 온스에 달합니다. 이는 현재 런던 보관소가 보유한 재고의 5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세계는 광부들이 땅에서 캐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은을 소비해왔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들기 위해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산업계는 끊임없이 은을 요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려는 투자자들의 욕망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낼 수는 있었지만 은을 찍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적자는 해마다 복리로 쌓여갔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시장의 기초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조치는 이미 말라버린 저수지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파괴적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뉴욕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런던과 대서양을 사이에 둔 뉴욕 상품 거래소의 상황은
이 위기가 얼마나 구조적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2025년 10월 선물 계약을 뒷받침하는 창고의 등록은 재고가 5억 2,600만 온스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부족 현상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재고가 이렇게 많은데 왜 부족하다고 하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안도감을 주는 지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놀랍고 위험한 징후를 확증하는 데이터입니다. 지난 가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고조되자 현명한 트레이더들은 수입 비용이 급등하기 전에 실물 은을 미국 본토로 옮기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런던의 금고에서 금속을 빼내어 뉴욕의 창고로 실어 날랐습니다. 이것이 런던의 유통 물량이 붕괴되는 동안 뉴욕의 재고가 급증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짜 기이한 현상은 가격 구조 그 자체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뉴욕의 은 선물 가격은 런던의 현물 가격보다 약간 높게 거래되어야 합니다. 보관, 비용, 보험료, 그리고 시간의 가치를 반영한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원자재 시장의 기본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관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런던의 현물은 가격이 뉴욕의 선물 가격보다 온스당 2달러에서 3달러나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이 현상을 백워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된다면 그것은 시장이 말기암과 같은 치명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하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다음 달에 은을 받겠다는 약속보다 당장 지금 내 손에 쥐어지는 실물 금속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종이 시스템이 실제로 은을 인도할 수 있다는 능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가 사라진 시장에서 약속 어음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며 오직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금속만이 진짜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시장이 보내는 이토록 강력한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은 가격이 7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 당연히 광산들은 생산량을 늘려 시장에 공급을 쏟아내야 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은 시장은 교과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은 시장은 경제학의 법칙이 무력화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이라는 금속이 가진 독특하고도 비극적인 운명 때문입니다. 세계금위원회의 광업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약 70%는 은을 캐기 위한 광산이 아니라 구리나 나바연과 같은 다른 금속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됩니다. 즉, 광부들은 은을 찾기 위해 땅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구리를 얻기 위해 굴착기를 움직이며 은은 그저 그 과정에서 우연히 딸려 나오는 덤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은 생산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히 비탄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설령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한다고 해도 구리와 아연 가격이 채굴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광산 기업들은 단순히 은을 더 얻기 위해 생산 라인을 증설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은 공급은 본질적으로 비금속 경제학의 인질로 잡혀 있는 셈입니다. 중국의 건설 경기 둔화로 구리 가격이 압박을 받고 있는 지금 런던에 고갈되는 금고를 구하러 올 지원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급 측면이 인질로 잡혀 있는 동안 수요 측면에서는 지난 7년 동안 멈추지 않는 거대한 포식 활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은 연구소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공급 적자는 약 8억 2천만 온스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연속으로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을 소비해 왔습니다. 마치 빗물이 다시 채워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저수지에 물을 퍼다 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막대한 양의 은이 투자자들의 금고 속에 쌓여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차갑고 되돌릴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제조업은 2025년 한 해에만 약 2억 온스의 은을 집어삼켰습니다.
재생에너지 설치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광전지 부문은 연간 16%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 모든 패널 하나하나에는 전도성 접점을 만들기 위한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업적 규모에서 은의 전기 전도성과 비용 효율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생산 또한 또 다른 차원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평균적인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약 2배 더 많은 은을 필요로 합니다. 배터리 관리, 회로 충전 인프라, 그리고 수많은 전장 시스템이 모두 은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산업적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도요타나 테슬라의 경영자이고 차량 생산을 완료하기 위해 은이 필요하다면 가격이 $20이든 $70이든 상관없이 은을 구매할 것입니다. 전체 차량 제조 비용에서 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생산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업계가 빨아들인 은은 대부분 재활용이 어려운 형태로 소모되거나 매립되어 영원히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던 재고의 영구적인 소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런던의 텅 빈 금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실물 은을 담보로 하는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들이 1억 3천만 온스의 금속을 흡수했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세계금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12월까지 총 ETF 보유량은 18% 증가하여 8억 4,400만 온스에 도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실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투자자가 은 ETF 주식을 매수하면 펀드는 실제 실물 금속을 구매하여 금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한 그 금속은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격리됩니다. 그것은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도를 위해 트레이더들이 꺼내 쓸 수도 없습니다. 독일에서 태양광 패널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분기 생산을 위해 5만 온스의 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런던의 딜러들을 통해 며칠 만에 금고에서 물건을 꺼내 선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런던이 보유한 총 8억 2,700만 온스의 재고 중 무려 5억 5,100만 온스라는 막대한 양이 ETF 포지션을 뒷받침하기 위해 묶여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금고에 은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제조업자들은 이제 남은 찌꺼기와도 같은 유통 물량을 놓고 전 세계의 보석상 전자제품 생산업체 그리고 다른 제조업자들과 피말리는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런던의 가용 재고인 유동부동주가 1억 5천만 온스라는 위험 수위 아래로 붕괴된 배경입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 1억 5천만 온스라는 수치가 런던 장외 시장의 질서 있는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이 임계값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시장은 트레이더들이 유동성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부르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배송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미 고갈된 풀에서 금속을 빼내야 하고 이는 남은 보유자들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만들며 그 높은 프리미엄은 다시 더 많은 패닉 바잉을 유발하여 풀을 더욱 빠르게 고갈시키는 악순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소용돌이가 실시간으로 가속화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6개월 전에 휴가를 위해 호텔방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했을 때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당신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수요가 실제 수용 능력을 초과했기 때문에 당신의 방이 이미 3번이나 중복 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호텔 측은 당장 방을 내주는 대신 다음 달에 방을 주겠다는 약속 어음을 내밀며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런던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정확한 축소판입니다. 복잡한 파생상품 구조를 통해 거래 시스템은 동일한 온스의 은을 여러 번 중복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와 같은 위기가 닥치자 모든 계약 상대방들이 동시에 나타나 실물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텔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지배인은 더 이상 내줄 방 열쇠가 없습니다. 런던의 선물 시장은 실물 은을 런던 금고에서 인출하여 뉴욕으로 보내는 EFP, 즉 실물 교환 거래가 급증하면서 더욱 빠르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평소 하루 100만에서 200만 온스 수준이던 이 거래량은 2025년 말 300만에서 500만 온스까지 치솟았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종이 약속을 실물 금속으로 바꾸기 위해 런던을 탈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원자재 연구팀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확장된 인도 스퀴즈 시나리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수급 불균형은 현대 금융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1980년의 헌트 형제 사건이나 2011년의 은 가격 폭등은 주로 투기적 수요에 의해 주도되었고, 가격이 정점을 찍으면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퀴즈는 다릅니다. 이번 위기는 멈출 수 없는 구조적인 산업 수요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은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가동을 멈출 수 없고, 전기차 회사는 은 부품을 제거하기 위해 전체 설계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 끈적하고 지속적인 수요는 과거의 투기적 수요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게다가 연준의 정책 방향은 이 불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연준은 2026년 초부터 잠재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를 주지 않는 실물은과 같은 자산은 채권이나 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됩니다.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대체 가치 저장 수단을 찾는 거대 자본들이 귀금속으로 회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의 회전은 런던의 실물 시장이 추가적인 매수 압력을 가장 감당하기 힘든 바로 그 순간에 본격화될 것입니다. 서방의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금융공학적 관점에서 은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의 생산 현장에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물리적인 장벽이 시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격이 오르면 자본이 투입되고, 자본이 투입되면 새로운 광산이 열려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2025년의 은 시장에서 이 믿음은 처참하게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은 지질학적으로 고독한 금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전 세계 은 공급의 70%는 구리, 납, 아연 광산의 부산물로 생산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광산 기업의 이사회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칠레의 구리 광산 기업이 은 가격이 $70가 되었다고 해서 수십억 달러가 드는 채굴 장비를 더 투입할까요? 그들의 주력 상품인 구리 가격이 중국의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약세를 보인다면 대답은 명백히 아니오입니다. 은 가격이 200% 폭등하더라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그들은 결코 생산 라인을 증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 공급이 가진 비탄력성의 저주입니다. 세계적인 은 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신규 광산 개발 소식이 들리지 않는 기이한 침묵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시간이라는 변수입니다. 만약 오늘 당장 은을 주력으로 하는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기로 결정한다 해도 탐사에서 허가, 건설을 거쳐 실제 금속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평균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당장 사업을 뜬다고 해도 2035년에야 그 은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공급 부족은 지난 10년 동안 광산업계가 겪어온 투자 부족, 즉 CFX, 설비 투자, 가뭄의 결과물입니다. ESG 경영의 확산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광산 허가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기존 광산들의 품위 광석에 포함된 금속의 비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1톤의 바위를 부숴 얻을 수 있는 은의 양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고 그 청구서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싼 값에 은을 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공급의 벽 앞에서 런던의 금융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내도 땅속의 지질학적 조건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급의 경직성 위로 동방에서 불어오는 지정학적 폭풍이 덮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이자 동시에 최대 소비국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 우리는 상하이에서 매우 불길한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상하이금 거래소 SGE와 상하이 선물 거래소 SHFE의 은 재고가 446톤 아래로 떨어지며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왜 상하이의 재고가 중요할까요?
중국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전 세계의 전자제품, 태양광 패널, 배터리의 대부분이 그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중국 내 생산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양의 은이 산업용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생산으로도 부족해 해외에서 은을 사들이고 있는 중국이 재고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 부족 사태가 런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현상임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 정부는 이 위기를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닌 서방 세계와의 패권 경쟁을 위한 전략적 기회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 중국 당국이 발표한 전략 광물 수출 제한 조치 예고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비록 발표 내용은 구체적인 품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모호했지만 그 행간에 숨겨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서방의 무역 제재와 관세 정책에 맞서 중국이 가진 자원의 통제권을 무기화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만약 중국이 은 수출의 단 10%에서 15%만 제한한다고 해도 연간 1억 5천만 온스에서 2억 온스의 은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연간 1억 4,900만 온스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국의 공급마저 끊긴다면 그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시장의 마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은 시장의 효율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라면 런던과 뉴욕, 상하이의 가격 차이는 차익 거래를 통해 해소되어야 합니다. 런던의 은이 비싸고 뉴욕의 은이 싸다면 트레이더들은 뉴욕에서 사서 런던에 팔아 이익을 남기고 가격은 균형을 찾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말 우리는 런던과 뉴욕 사이에서 온스당 2~3달러의 가격 괴리가 몇 주째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난 아비트라지라고 불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실물 금속을 이동시키는 물류 시스템이 붕괴되었거나 혹은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실물 은을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고에 은을 가진 자들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알기에 혹은 당장 내일 자신의 공장을 돌릴 은이 없을까 두려워 차익을 포기하고서라도 물건을 꽉 쥐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붙으면서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 것입니다.